뭐해? 게임하고 있습니다. 게임? 네. 이거 내가 쓴 거 아니야 이거? 네. 프로로프카 대전차전. 이거 또 옛날 이거 어떻게 다 찾아내고. 네. 오늘 후기형이네 저건. 네. 프로호로프카가 어찌 후기형을 쓸 수가 있다더냐. 전차의 티어를 맞추기 위해서. 아니 포신도 저거 71구역이잖아 저거. 아니 뭐야 저게. 네, 어쨌든 전장만 프로로프카예요. 야, 여기서 대전차전 사상 최대의 대전차전이라고 하네요.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되고 있다. 네. 지금 제가 타이거 전차를 몰고 버르장머리 없는 T34를 징벌하기 위해서 왔는데, 아이고 KV1이 나왔네. 프로로프카 뭐하러 이렇게 큰 전투를 여기서 했을까요? 프로호로프카는 크루스크 전투의 일부. 네. 그 크루스크 전투 이야기를 또 해주려면은 스탈린그라드까지 또 거슬러 올라. 그러려면 뭐 독소전, 네. 소련 독일 전쟁에 거의 이야기를 다 해야 되겠는데요. 뭐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 네. 우리가 1942년도에 독일군이 여름 공세를 했잖아요. 네. 브라우 작전. 네. 그게 쭉 밀고 가다가 8월 23일부터 이제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벌어지겠죠. 네. 그래가지고 바로 점령을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이게 시가전이 되니까 이게 점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하나하나를 그냥 점령해가는 사투를 벌인 끝에 11월이 되니까 이제 도시의 90%를 점령했어요. 근데 소련군은 그런 와중에 몰래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11월 19일에 그냥 잽싸게 100만 대군을 동원해서 스탈린그라드 외곽을 확 그냥 이거 써버렸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던 우리 독일의 제6군은? 그러니까 3일 만에 그냥 그걸 포위를 해버렸는데, 네. 그러니까 잠시 도망칠 기회는 있었지만 당연히 히틀러가 도망가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 도망을 하다가 이제 포위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33만 명, 독일군 25만 명과 헝가리군, 루마니아군에서 8만 명에서 합계 33만 명이 포위가 됩니다. 어떻게 됐나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큰일 났는데 하도 물자가 600톤이 필요하던 거예요. 뭐 33만 명이 먹고 살려면 네. 근데 이 히틀러나 괴링이 걱정하지 마라, 보내주겠다. 어떻게? 버텨라. 이제 공수해주겠다는 거죠. 하늘로? 네. 그게 가능한가? 그래가지고 아무튼 하루에 600톤이 필요한데 일주일에 600톤도 안 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으니까 그 만슈타인 장군이 황급히 그 돈문 집단을 편성을 했어요. 네, 군집단. 돈은 이제 강 이름입니다. 그 네. 지역을 이제 이름을 따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스탈린그라드의 포위망을 뚫기 위해서 전진을 하는데 겨울 폭풍 작전. 그래가지고 뭐 상당한 열세의 병력에도 불구하고 신출 규모라는 점수로 48km까지 육박을 했다 그래요.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 이상 전진을 못했어요. 그럼 결국 구출을 못했겠네요. 그래서 제발 너희들도 좀 나와라라고 이제 파울루스 원수한테 무전을 쳤는데 네. 이 양반이 뭐 나올 여력이 없었는지 네. 아니면 히틀러가 꼼짝하지 말라 그래서 그 말 듣느라 그랬는지 네.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48km 앞에서 이제 진격이 멈춰가지고 결국 그 작전이 성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스탈린그라드라고 하는 남비 안에 갇힌 예. 제6군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소련군이 1월 초에 일단 항복권을 했어요. 네. 근데 뭐 당연히 뭐 항복 안 한다고 했겠죠. 그래가지고 소련군의 무자비한 소탕 작전이 시작이 돼가지고 결국은 1월 한 달 내내 이제 계속 몰리다가 2월 2일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초 33만 명이 포위됐었는데 9만 1,000명만이 항복. 나머지는 뭐 총 맞아 죽고, 네. 굶어 죽고, 네. 얼어 죽고 해가지고 다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9만 1,000명이 포로가 됐는데 또 요 포로들이 나중에 수용소에 가가지고 네. 티부스 병이 돌아가지고 약 5만 명이 또 죽었다 그래요. 전염병이 돌아서 네. 그냥 뭐 못 먹고 열악한 상태에서 네. 그리고 또 요 사람들을 또 중앙아시아에 있는 수용소로 옮겼다 그럽니다. 걸어서 갔겠죠? 당연히 걸어서 갔겠죠. 거기서 또 수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아이고야.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1955년까지 네. 이제 전쟁 끝나고 독일로 돌아온 사람이 5천 명에 불과했다. 그래서 소련군은 그 여세를 몰아서 아주 그냥 맹공을 가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하르코프를 탈환하고 하르코프 나옵니다. 예.
그리고 저 드네프르강 쪽으로 그냥 독일군을 밀어붙이는데 네. 다시 또 만슈타인 장군이 네. 등장을 해가지고 그 제1SS, 2SS, 3SS, 네. SS 기갑군단을 이끌고 소련군의 허를 찔러서 4개군 52개 사단을 경멸함으로써 그리고 3월 14일에 하르코프를 다시 탈환하게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소강 상태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월 말에 소강 상태가 되면서 그 독일군과 소련군의 경계선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러면서 쿠르스크 쪽이 쭉 나왔어요 앞으로. 그래가지고 그거를 돌출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까지 형성된 시점까지가 이제 요 전야가 되겠습니다. 쿠르스크 전야. 그러니까 1943년 3월 봄에 3월 말. 네. 말에 이렇게 네. 돌출부가 생김으로써 네. 다음의 격전지는 이곳이 될 것이다. 네.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그렇죠. 네. 굉장히 궁금하고 다음 이야기가 궁금한데요. 네. 그러면 게임을 좀 잠깐 끄고 네. 이야기를 제대로 네. 첨단 그래픽을 준비해서 첨단 그래픽. 네, 첨단 그래픽을 준비해서 네. 제대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럽시다. 잠깐 게임 끌게요. 네. 자, 이렇게 최첨단 그래픽을 준비했습니다. 네. 좀 이렇게 목장도 좀 이렇게 점잖게. 네, 어둡게 있고요. 네. 자, 일단 아까 얘기한 걸 좀 요약을 해보면, 자, 이 스탈린그라드에서 독일군이 전멸을 하면서 이제 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소련군이 밀고 갔는데 만슈타인 원수가 반격을 해서 다시 이렇게 밀고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일단 수강 상태가 되면서 독일군과 소련군의 경계가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요거를 이제 돌출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돌출부가 이렇게 형성됐는데 요 길이가 대략 250km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종심이 160km 이렇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요 돌출부가 형성이 됐는데 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이 독일군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기네 땅을 이렇게 먹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좀 껄쩍하죠 이게. 그래서 요 돌출부를 이 남쪽에서 이쪽으로 몰고 가고 북쪽에서는 이쪽으로 몰고 와서 싹 싸가지고 포위 섬멸을 시키겠다. 이런 작전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요 독일군은 이 작전을 위해서 중부군 집단과 남부군 집단 약 50개 사단을 동원하겠다. 50개 사단? 예. 하하.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포위 섬멸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소련군 입장에서 봐서도 이건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만슈타인은 애초부터 그 4월달에 늦어도 5월달에는 이제 공세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소련군이 이제 만슈타인한테 한번 크게 당해가지고 정신 못 차릴 때 이때 틈을 주지 말고 맹공을 취해야 한다. 네. 이렇게 했는데 그 히틀러가 좀 이걸 좀 주저했어요. 어째서? 이 시기적으로 볼 때 그 라스푸티차라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이제 진흙탕이 이제 많으니까. 네, 그 문제도 있고. 겨우내 내렸던 눈이 예. 전부 녹아내려서 예. 모든 길을 진흙탕, 예. 늪과 같은 상태의 진흙탕으로 만들어서 대규모 부대 단위로 이동을 할 수가 없는 예.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히틀러가 좀 만슈타인한테 그래서 지금은 좀 적당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저 침묵이 좀 많이 만들고 있는 거 많이 있잖아. 티거도 있고 판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신형 전차 이제 많이 나올 테니까 신무기가 좀 갖춰지면 그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좀 기다려봐. 네. 예. 그래가지고 히틀러가 공세를 6월 10일로 연기를 했다 그래요. 예. 그러다가 또 이게 역시 그 신무기의 그 생산이 지지부진하니까 7월로 또 연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히틀러가 자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물론 신무기 부분도 있지만 우리 바바로사 작전 당시에 여름에 밀고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다가 모스크바에서 겨울에 패하고 그다음에 42년도 그 남쪽으로 또 밀고 들어갔잖아요. 브라우 작전. 청색 작전. 네. 그다음에 스탈린그라드에서 패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독일군은 여름에 강하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름에 밀어붙이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럼 겨울이 오기 전에 전쟁을 끝내야겠네? 당연하죠. 네. 겨울이 뭐야? 금방 끝내야지.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요 작전 이름을 그 성체 작전이라고 명명했어요. 네. 그래서 영어로는 그 시타델이라고 네. 하고 독일어로는 치타델레라고 합니다. 이 소련군도 또 독일의 작전을 예상을 할 수가 있고 거기다 네. 또 스파이가 있어가지고 그 독일의 그 정황을 낱낱이 다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어허. 그래가지고 요걸 그러면은 자기네들 당연히 방어를 하겠죠. 그럼요. 그래서 여기다가 군사 100만, 100만. 민간인 30만 네. 동원해가지고 여기다 대전차호를 이제 파는 거예요. 대전차 포진지들을. 그래서 육중 방어 진지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지뢰 40만 개.
민간인 포함해서 130만 명이 있는데 지뢰를 40만 개. 예. 야, 그러면 그래서 요 육중 방어 대전차 진지의 그 연장 길이가 무려 5,000km. 독일 케이크 중에 바움쿠헨이라고 예. 나무 겹겹이 쌓아서 만드는 케이크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굉장히 그리고 또 병력도 당시 소련군 전체 병력의 40%. 오, 그다음에 기갑 전력의 75%를 동원. 그러니까 여기서 그야말로 이제 독일군이 이렇게 공세를 늦춤으로 인해서 소련군이 방어를 아주 철저하게 하니까 네, 뭐 이건 이제 소련군이 훨씬 더 유리해진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그래가지고 몇몇 장군들, 또 모델 장군을 비롯해서 몇몇 장군들을 이 방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걸 하면 안 된다라고 네, 이제 주장을 했으나 뭐 씨알도 안 먹히고 네. 그래서 뭐 히틀러의 그 주장에 따라서 일단 공세 준비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지형이 어디 뭐 아르덴 같은 깊은 삼림도 아니고 예. 산도 없고 야트막한 언덕과 평야이기 때문에 항공 정찰로 예. 이렇게 지뢰가 많고 초기한장 5,000km에 달한다는 중첩 방어선 이런 것을 독일군 역시도 알고 있었는데 예. 어째서 히틀러는 공세를 주장했을까요? 알지만 우리가 하면 다 뚫을 수 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크루스크전에 이제 전야가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동원된 그 양측의 지휘관들 네, 살펴보면은 일단 독일군은 이제 이쪽으로 공세를 취하는 부대가 중부군 집단이에요. 네, 중부군 집단이고 총사령관은 귄터 폰 클루게 원수. 그리고 실행 부대장으로는 실행 부대 그 밑에 이제 주력군이 제9군. 네, 구군 사령관은 발터 모델 대장. 네, 그 모델 대장은 뭐 굉장히 이제 유명한 사람이죠. 네. 그래서 뭐 2차 대전 최고의 장군 중에 하나로 불리우는 뭐 그런 사람이고요. 근데 요 모델 대장은 애초부터 요 공세가 좀 무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기 네. 입을 벌리고 있는데 네. 거기에 뭐하러 손을 넣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요 공세를 준비함과 아울러 나중에 소련군의 반격에 대비해서 요 네. 방어 진지까지 같이 구축하는 그런 아주 수완을 보이게 됩니다. 히틀러가 알았다면 음. 가만두지 않았을 텐데. 히틀러한테 얘기 안 했죠. 아, 네. 히틀러는 뭐 수세, 방어를 위한 후퇴란 말은 말도 꺼낼 수 없고 네. 방어라는 말만 들어도 그렇죠. 경기를 부린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나중에 소련군의 반격 당시에 그 소련군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밑쪽에서 올라가는 것은 남부군 집단입니다. 그래서 요 남부군 집단 사령관은 작전의 신, 야, 기갑전의 천재, 에리 폰 만슈타인 원수. 개전 이래 예. 한 번도 지지 않은 상승의 장군입니다. 예.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그 제 주력군이 제4기갑군. 네. 요 사람도 헤르만 호트 대장. 허허. 그래서 호트도 마찬가지로 그 백엽검 그 훈장을 받은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역시 기갑전에 그 일가견이 있는. 그다음에 제4기갑군과 함께 제2SS 기갑군단. 네. 그래서 1SS, 2SS, 3SS 사단. 이 편성이 돼가지고 그 두 부대가 주력이 됩니다. 세상에 SS 다 왔네. 예. 그래서 이 남부군 집단은 제4기갑군, 제2SS 기갑군단과 함께 그 캠프 작전 집단이라고 하는 그 좀 예비부대 성격의 부대가 하나 더 있었어요. 야, 근데 거기는 뭐 결과적으로는 큰 활약은 못하게 되죠. 네. 그래서 남부군 집단은 전차와 자주포 약 1,700대. 네. 그래서 중부군 집단보다 약 1.5배의 전력. 네. 네. 그다음에 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판터 전차를 여기서 다 몰빵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대결을 보통은 물론 여기 클룩에 뭐 모델 원수 다 있지만은 보통은 우리가 만슈타인 대 주코프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련의 그 총지휘관인 주코프 원수는 소련에서 불패를 자랑하던 유일한 장군. 오. 노무난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고 네. 모스크바 방어전을 또 승리로 이끌었어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스탈린그라드에서 독일군을 그 선멸한 천왕성 작전을 직접 이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련군은 크게 3개 전선군으로 구성이 됐는데 그 1개 전선군은 일단 숫자상으로는 약 50만에서 70만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얼마였는지는 뭐 아무도 모른다 그래요. 하도 많이 죽어나가고 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실시간으로 뭐 집계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네. 서류가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부대가 사라질 수도 있잖아. 네. 그러므로 어쨌든 70만 명 정도. 네. 근데 요 실제로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 3개 전선군은 중부 전선군 로코소프스키가 지휘하는 예비대 포함 4개 전차군단 약 50개 사단. 그다음에 볼로네즈 전선군. 네. 이건 바투틴 장군이 지휘를 하고요. 예비대 포함 4개 전차군단, 1개 기계화군단, 36개 사단.
야, 무슨 사단이 이렇게 많이 나와? 그다음에 스텝 전선군, 요건 네. 고네프 장군이 지휘를 하고요. 예비대 포함 2개 전차군단, 1개 기계화 군단, 9개 사단으로 네. 구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련군이 훨씬 많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독일군과 소련군, 그러니까 병력은 90만 명 대 133만 7천 명. 그다음에 전차는 독일군이 2,654대, 소련군은 3,489대. 네. 화포는 독일군이 약 10,000문, 소련군이 약 25,000문. 그다음에 항공기는 독일군이 약 2,050대, 그 소련군은 2,650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요거 이제 치타델레 작전 여기 딱 모인 그런 부대들만입니다. 이제 나중에 얘기할 그런 부대들을 빼고 네. 여기 딱 모인 것만 그런데,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독일군은 요걸 다 이제 걸었잖아요. 이 몰빵하고 나서 이거 이름은 돈이 없어. 아까 예비군이 하나 있긴 했었는데 그건 뭐 그렇다 거의 치고. 예비군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네, 소련군은 이렇게 딱 뒤에 많은 판돈을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보다 더 많은 병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잃어도 또 계속 되는 거야 이게. 어머나. 그래서 소련군이 훨씬 더 우세하다 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역시 이런 사실을 발동 모델 장군은 예. 알고 있었으나 예. 우리 히틀러 총사령관께서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으므로 그래서 이제 전투가 개시가 되는데, 소련군은 이미 독일군의 동태를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스파이가 있으니까. 그 네. 루시라는 스파이인데 굉장히 그 유명한 스파이인데, 뭐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 특징은 사회주의, 소련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사상에 감화된 예. 지식인들이, 서구의 지식인들이 꽤 있었다. 예. 자발적인 그런 스파이, 예. 협력자들이 내부에 상당히 있었다는 것으로 나중에 알려집니다. 예. 사상이라는 게 결국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인 공세의 시기가 7월 한 2일 정도에서 한 6일 그 사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련군이 이제 독일군 포로를 딱 그렇겠죠. 잡아가지고 또 양쪽에서 잡아서 다 이제 대조를 하는 거죠. 이제 족치니까 이제 7월 5일 새벽 3시다. 네, 그래서 이제 다 뿔게 돼요. 불게 돼. 그래서 소련군은 7월 5일 새벽 3시가 독일군 그 공격 시점이니까 새벽 2시부터 그냥 포격을 시작을 했어요. 야, 선제 공격. 선제 공격. 그래가지고 사정없이 때리고 나니까 독일군이 이제 혼란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맞포격을 시작한 게 오전 4시 30분 정도. 네, 그리고 5시 반부터 진격을 개시했다고 합니다. 동이 텄습니다. 그래서 이 진격을 개시해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전투는 그래서 요 중부군 집단하고 남부군 집단을 별도로 봐야 돼요. 네, 그 중부군 집단의 북부전선부터 얘기를 하면, 일단 그 동세 첫날부터 소련군의 다중 대전차 포진지로 고전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뭐 안 하는 게 이상하지. 근데 첫날 6.5km를 전진하는데 그쳤다. 6.5km. 예. 야, 걸어서 한 시간 반. 1시간 좀. 그 둘째 날도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고. 네. 그래가지고 요거 1km 전진하는데 100대의 전차를 잃는 네, 이런 일까지 벌어졌다 그래요. 1km에 100대. 예. 그래서 요 7월 5일, 6일 거의 뭐 전진 못하고, 7월 7일에서 8일에는 그 소련군의 그 요충지인 뭐 철도역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 요 포닐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네, 근데 거기다 이제 전차 400대 이상을 투입해서 집중 공격을 했다 그래요. 그랬는데 예. 그런데 소련군은 엄청난 피해를 입으면서도 계속 보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델 장군은 7월 8일 공세를 하고 나서 이 소련군 방어선을 돌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네, 결론을 냈어요. 지극히 상식적인 네. 결론을 냈습니다만은 하지만 그 클루게 원수가 네. 또 좀 더 해보지. 자기 좀 체면도 있으니까. 히틀러의 예스맨입니다. 네. 그래서 7월 9일에 다시 또 공세를 시작했지만은 역시 또 실패.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국 7월 10일에 독일군은 공세 종말점에 도달. 그래가지고 자기 그 독단으로 공세 중지를 이제 명령하게 돼요. 모델 장군이. 네, 모델 네. 장군이. 그래서 근데 클루게 원수는 역시 또 미련을 못 버리고 한 번 더 공격을 했는데 그것도 실패하고, 그래가지고 요 독일군의 그 이쪽 북쪽에서의 전진은 이제 스톱이 된 거죠. 한편 남쪽에서는 한편 남쪽에서는 어땠냐? 남쪽에서는 제4기갑군, 네. 제2SS 기갑군단. 그래서 강력한 그 기갑 전력을 자랑했지만 역시 첫날부터 고전. 그렇겠죠. 그다음에 요 제4기갑군에 편입된 그로스 도이칠란트 사단, 명문 사단이죠. 여기서 판터 200대를 이제 모조리 갖고 있었는데, 네, 정확히 얘기하면 공세 첫날 184대가 출동을 했다 그래요. 네, 근데 둘째 날에도 166대가 출동했지만
셋째 날에 전투가 끝난 다음에 가동 판터가 20대. 20대. 하하하하. 7월 10일 저녁에는 10대만 남았다고 합니다. 야, 184대가 네. 불과 4일도 안 돼서. 네. 근데 이거 이제 다 고장이 났어요. 네. 그래서 완파된 차량은 25대. 나머지는 수리. 네. 그래가지고 이건 뭐 물론 10대만 남아서 판터가 10대만 남은 건 아니고요. 계속 수리하면서 또 고장 나고 수리하고 하니까 대충 한 20, 30대 정도의 전력은 유지가 됐다 그래요. 뭐 그래도 주포의 이력이 대단해서 T-34를 2000m 거리에서 격파를 했다. 아무튼 그래도 남쪽에서는 좀 북쪽보다 나아가지고 제2SS 기갑군단이 소련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면서 약 30km를 전진. 아, 많이 갔네요. 30km라도 이게 5시간 걸어가면 가는 거 아니에요? 자전거 타고 가면 1시간이면 가겠다. 그러나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7월 9일에 공세 종말점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사상 최대의 전차전, 네. 프로호로프카 대전차전 네.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또 설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일단 가장 중요한 팩트 하나는 뭐냐면은 소련군이 7월 7일에 그 예비로 갖고 있던 제5 친위전차군을 급파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보통 그 전차가 이동할 때는 화차에 싣고 이동을 하잖아요. 그래야겠죠? 근데 그럴 여유도 없어가지고 370km를 자력으로 행군하여 도달. 그게 있죠. 네. 그러니까 7월 7일에 출발을 한 겁니다. 네. 그죠? 근데 왜 출발을 했느냐 이거지. 이런 대부대를 이동하는데 예. 무슨 목적을 가지고? 예. 근데 이게 이제 책마다 좀 달라요. 네. 그래서 독일군이 그 우회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이걸 항공절 정찰로 미리 파악을 해서 급파를 했다. 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요 독일군의 측면을 치기 위해서 급파를 했다. 야.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에 로트미스트로프 장군이 지휘하는 제5 친위전차군이 프로호로프카 부근에 도착하고 하고 볼로네스 전전군과 이제 합류를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요 독일군도 요 프로호로프카 방면으로 이제 군사를 보내면서 7월 11일 저녁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내일 공세를 개시한다. 내일. 그러니까 소련군도 7월 12일에 공세를 하기 위해서 이제 결의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시간이 맞물린 거죠. 그죠? 네. 이 프로호로프카 뭐 대단한 전략적 요충지도 아니고 뭐 조그만 마을이에요. 네. 네. 철로 하나가 지나가는 네. 조그만한 영마을인데 네. 어찌하여서 여기서 이런 대규모 부대가 맞붙게 되었는지는 아무튼 이제 여기서 맞붙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상 최대의 전차전이 무엇이냐 이런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최대라 한다면 예, 전차가 많이 투입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애초에는 독일군, 소련군 전차 약 1000대가 일시에 격돌을 했다. 일시에. 예. 그래서 이게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차전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나중에 그 제4차 중동전에서 골란고원에서 이스라엘군과 시리아군 전차부대 약 1,500대가 맞붙은 적이 있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전차 규모로 보면 상당히 많지만은 이게 그 약 일주일간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확 벌어진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뭐 세계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발견된 자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1941년 6월 23일부터 28일. 그러니까 이거 바바로사 작전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여기 뭐 브로디라는 곳에서 소련하고 독일군 전차가 맞붙었는데 네. 독일군 전차 약 800대, 그리고 소련군 전차가 2,500대, 오. 일설에 의하면 약 3,800대가 네. 벽돌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요 대수로만 보면 이게 최대라는 거예요. 그러나 네, 그러나 이제 독일군 입장에서 보면 뭐 주력 전차가 뭐 35T, 38T, 뭐 3호 전차 뭐 이런 거고 소련군도 마찬가지로 T-34가 일부 있긴 했지만 뭐 T-26, BT 전차 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무게감은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는 뭐 독일군이 승승장구하던 때라서 네. 약간 묻힌 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프로호로프카 같은 경우는 몇 대냐? 네. 처음에는 1000대라 그랬어요. 네.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가장 그 최근 자료입니다. 그래서 요 최근 자료에 그 마크 힐리라는 사람이 연구한 자료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요 마크 힐리가 요 책 쓴 사람입니다. 오스프리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요거는 1993년도에 나온 자료고요. 네. 이게 2016년. 그래서 요 사람이 발간한 요 책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독일군 전차가 306대, 소련군이 850대. 그래가지고 양쪽 합계가 1156대. 생각보다 줄었네. 예. 그래도 뭐 일시에 맞붙었으니까 그렇죠. 뭐 이게 최대라고 할 수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루에 예. 그리고 소련군의 850대 가운데서 대부분은 물론 T-34, 76
였겠지만 하지만 T-34가 약 550대 이상. 네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그 T-70 경전차가 200여 대가 있었다 그래요. 그렇고 네, 그다음에 또 특이할 만한 게 영국제 처칠 전차. 나와요. 이게 한 50대 가까이 있었나 봐요. 음, 대체로 그 세 종류가 섞여 있었다. 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셔먼은 없었나요? 셔먼 이때 안 갔죠. 알겠습니다. 네. 아니 스탈린이 예. 자신을 반대하는 반공주의자인 예. 그 처칠의 이름을 딴 전차를 50여 대나 썼네요. 아니 좀 싸워야 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 그게. 네, 근데 요 소련군이 티거 전차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걸 이제 장갑이 두꺼운 티거를 격파하기 위해서 뭐라고 명령을 내렸냐면은 기계화 부대의 백병전을 벌여라. 아,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요 7월 12일 새벽부터 이제 양군이 격돌을 하는데 이것도 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뭐 새벽 뭐 3시 설도 있고 5시 반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8시가 넘었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아마 그것도 전투 시작 시점을 뭐로 보느냐에 따라서 뭐 준비 포격이나 뭐 비행기 뭐 이런 그렇죠.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아침 일찍부터 전투를 벌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소련군이 팍 돌격을 하는데 돌격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쏴버리면 되잖아 그냥. 그래가지고 소련군이 뭐 엄청나게 돌격을 했는데 이제 엄청난 피해를 입은 거죠. 그렇죠. 예, 입어서 그냥 별 소득 없이 예, 다시 이제 철수를 하게 돼요. 네, 전투가 오전 11시 정도까지 벌어지고 이제 잠시 소강 상태. 네. 이제 밥도 먹어야 되고 하니까. 우선 탄약이 예. 전차포에 탄약이 뭐 분당 5발, 6발을 쏜다고 하면 예. 갖고 있는 포탄 50발이라 해봐야 예. 3호돌격포는 뭐 40발도 안 되는데 예. 뭐 그런 거 금방 다 써버리죠. 예. 그래서 이제 오후에 다시 전투가 재개된 것이 3시 40분경. 아, 그래서 소련군은 이때는 이제 무작정 돌격을 하지 않고 원거리 포격전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네, 야 이제 노련해졌네. 네. 근데 사실은 독일군은 타이거가 몇 대 없었습니다. 예, 쿠르스크전에 동원된 티거는 146대. 그 중에서 이제 부대는 제505 중전차대대가 이제 요 중부군 집단에 있었어요. 네, 그다음에 503대대가 요 남부군 집단에 있었고요. 음, 대대 규모는 요 2개 대대가 참가를 했고 나머지는 1SS 사단 뭐 이런 데 중대 규모로 이제 참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부군 집단에서는 타이거가 그래서 기껏해야 100대 정도. 그리고 이날 참가한 것은 뭐 기껏해야 뭐 10대 내지 뭐 10대 내외 정도. 네.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사실 뭐 타이거에 그렇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4호 전차도 휘르쳐나고 나면 멀리서 보면 타이거랑 비슷하게. 안 네모나게. 그러니까 이 소련군이 사실은 이렇게 한 게 잘한 거긴 했는데 그래도 독일군을 물리치지는 못하고 네, 역시 소련군이 이제 그 전술적으로는 그날 좀 더 많은 피해를 입고 네. 이제 전투가 일단 끝이 나게 됩니다. 첫날의 전투는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7월 13일 새벽에도 역시 공격을 이제 하기로 하고 네. 공격 명령이 내려졌지만 그 다음 날에는 산발적인 전투만 벌어지고 더 이상 벌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요 당시 피해가 얼마냐? 네, 이것도 저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동안. 있겠죠. 근데 요 소련군은 일단은 한 350대에서 400대를 잃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네, 거의 정설이에요. 근데 독일군은 진짜 이 설이 다양해요. 네, 다양한데 요 독일군이 뭐 애초에 요 프로호로프카 당시에는 1SS 사단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이 주변에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애초에 뭐 거기 들어간 전차도 별로 많지 않았다. 라고.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해가지고 60대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 300대 설까지 있어요. 300대면 거의 동수를 잃었다는 얘긴데. 네. 여태까지 밝혀진 걸로 본다면 100대가 채 안 되는 걸로 네.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네. 100대 대 350여 대. 예. 교전비로는 굉장히 예. 독일군이 우세한 예. 전투를 벌였으나 그렇죠. 이 프로호로프카를 지나가서 예. 이게 쿠르스크까지 도달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 예. 절반 정도를 뚫고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을 결국 달성을 못했으니까 예. 실패한 작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7월 13일에 그 제2SS 기갑군단의 그 하우저 대장이 마슈타인에게 전문을 보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현재까지 적어도 소련군 9개 군단 규모의 전차 부대와 기계화 저격병 부대의 공격을 격퇴했지만 우리가 지휘하는 사단들의 현재 상황으로는 프로호로프카를 완전히 탈취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라고 보고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마슈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 마슈타인은 히틀러 같이 멍청하진 않잖아요. 네. 이 상황을 잘 알잖아요. 저는. 아니 작전의 신이라며. 그래서 이 전투에 참가한 제2SS 기갑군단의 각 부대의 공적을 이해하며 이에 사의를 표한다. 야, 이게 뭐랄까. 이게 결국 결론은 뭐냐면 열심히 싸웠다. 이제 예. 그만하고
수고했다. 네. 그만하자. 이런 그만하자. 얘기죠. 예. 그래서 사실상의 공세 중지를 명령하게 돼요. 근데 요 와중에 요 이제 7월 12일까지 왔잖아요. 13일까지 왔잖아요. 근데 7월 10일에 연합군이 그 이탈리아 시실리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예. 히틀러가 이 얘기를 들었죠. 듣겠죠. 예. 그다음에 소련군도 계속 반격을 걸어오니까 요 히틀러가 7월 13일에 그 동프로이센에 있는 총통 대본영으로 클루게 원수와 마슈타인 원수 주요 지휘관들을 불렀다 그래요. 불프 샨체 예. 장군들을 불러서 예. 무슨 얘기를 했나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뭐 대본영 이런 뭐 독일까지 와야 될 것 같지만 독일 있고 중간에 이제 폴란드 있고 동프로이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별로 멀진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와 그럼 금방 올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불렀는데 아주 분위기가 무거웠다고 해요. 그 날페이는 예, 그래서 중간에 물론 몇몇 장군들은 거 봐라 힘들다 그랬지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겠지만 뭐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히틀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연합군의 시실리 상륙에 대해서 이탈리아군은 통수가 형편없어 시실리는 이미 함락된 것이나 다름없다. 아이젠하워는 당장 이탈리아 본토나 발칸반도로 쳐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면 남부 유럽은 완전히 위기에 처한다. 이쪽으로 병력을 증원해야 하는데 프랑스에서 1개 기갑사단 정도만 돌릴 수 있고 나머지는 치타델레 작전에 동원된 부대를 돌릴 수밖에 없다. 왜냐면 여기에 다각봤기 때문에 네. 치타델레 작전은 중지하는 것이 좋겠다. 라며 작전 9일째인 7월 13일에 치타델레 작전 중지를 명령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클루게 원수는 이제 소련군이 엄청난 반격을 해오니까 지네들 일부 좀 뚫리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얼른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러고 이제 찬성을 했는데 요 만슈타인은 이 서로 좀 힘들지만 네. 저쪽도 많은 피해를 입었으니까 우리가 깨부순 전차들이 얼만데 네. 쟤네들도 힘들다. 그러니까 더 공세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 히틀러가 그만해라. 하면서 부분적인 공세는 해도 된다. 네. 그러니까 있는 병력 갖고 일단 뭐 공격할 테면 해봐. 뭐 하는 건 뭐 나쁜 거 아니지 뭐 이렇게 된 거죠. 이게. 공세를 중단하려 해도요. 소련군이 방어하는 소련군도 이제 반격을 가해올 것이기 때문에 무작정 전투를 중단할 수는 없었을 텐데요. 네. 자 아무튼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일부. 네. 요 일부가 이제 치타델레 작전의 종결까지가 일부고요. 이제 네. 2부를 저희가 할 텐데 2부는 이제 소련군의 반격과 드네프르강 전투까지 네. 좀 개요를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은 2부가 훨씬 더 재밌습니다. 네. 그러니까 2부를 좀 기대를 해주시고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저희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